저도 솔직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끝판왕이고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제가 어느 순간 바뀌었냐면 저는 XRP가 궁극의 끝판왕이라고 언급을 하긴 하지만 이 개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고유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뭐 서로가 서로를 능가한다 이런 것들은 좀 무의미하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정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봐도 누가 이걸 섣불리 대답한다는 게 그냥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까지 얘기를 했고, 자, 지금부터는 더 다른 알트코인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쭤볼 코인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미워하는 애증의 코인입니다. 자, 리플인데요. 이 XRP에 대해서 이 찰리 브라운 대표님께서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좀 언급을 하시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전망이나 종합적으로 이 XRP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끝판왕이고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생각이 제가 어느 순간 바뀌었냐면 XRP가 소송에 걸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소송에 걸리면서요. 그러면서 이거 재미난 코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코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재판이 걸리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저는 더 가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오히려 반대로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된 게 소송에 걸렸는데 되게 신기한 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거의 지분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DBS 뱅크라고 하는 그 은행이 있는데, 디지털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도 소송이 전륜발이 승인이 나기 전에도 거기에 이미 리스팅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 소송과 관련 없이. 네.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이런 소송 관련한 짤막짤막한 이슈거리의 기준을 잡기보다 거대 세력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일을 하는지, XRP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어떻게 관련돼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트랜잭션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리플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코인들과.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체인링크 이놈이 갑자기 이제 그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그 에너지와 라인이 XRP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 둘씩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실적인 퍼즐 조각이 하나 둘씩 맞춰지면서, 그렇다고 뭐 XRP가 뭐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보다 나은 놈이야, 비트코인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영역과 고유의 어떤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XRP는 본인의 어떤 그 특수한 영역,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확연하게 다른 영역인 거는 확고한데, 자, 그 영역에서는 분명히 최강자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리플이 굉장히, 리플랩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지금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왕성한 어떤 활약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의 모든 사업들이 XRP와 직결적으로 다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XRP의 분기별 보고서를 뭐 작년 거, 재작년 거까지 다 지금 보고 이제 ODL 매출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각에서는 여전히 ODL 매출이, 그러니까 XRP를 활용한 이 ODL 매출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의구심을 나타낸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이제 확실해질 때 논리가 1+1은 2라는 어떤 그 공식 성립이 돼서 거기에 이제 믿음이 부여가 되고 확신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니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추론할 수 있고
있고 뭔가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ODL 어떤 매출이 말씀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100%다라고 확신을 하고 요 정도 매출이 나왔구나라고 이미 전 세계 누군가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고 그게 이미 대중들한테 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랬으면은 지금의 가격도 아닐 뿐더러 소송 관련해서도 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요것도 하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랩스의 어떤 사업들이 대부분 다 XRPL과 연관이 된 건 아니다라는 또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향후에는 이 어떤 인프라를 만들 때 이 XRPL, 그러니까 XRP 레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인프라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럼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체인링크와 XRP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체인링크가 XRP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급작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네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XRP 레저라고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뭔가 변수로서 중요 포인트로 작용하는 어떤 그 블록체인이나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론의 제한성에는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또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XRPL 자체에만 너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거를 넓혀보자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장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의 소송이 내년 2분기 정도에 이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크리스 라슨과 기관들을 상대로 판매한 이 물량들에 대해서 이게 범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자,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 코인에 관한 관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소송도 쇼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를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XRP에 관한 거는 현물 경제에서 자 투자자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면 현실적으로 이 기술이 적용돼서 금융권에서 실용성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 프로토콜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오히려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더 근본적인 거는 그게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표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XRP가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국가들이 CBDC를 발행을 하는데 리플사가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이죠. 네. 얼마 전에는 아마 인도하고 관련해서 리플이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베리 실버트가 2016년에 예언했던 XRP는 스위프트 2.0이라는 그 예언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고 브릭스의 확장은 스위프트 1.0의 파괴와 스위프트 2.0의 전환으로의 어떤 그 지점에 XRP가 연결돼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게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 만약에 XRP가 협력했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설명이 이게 납득이 이게 논거가 안 서는데 논리가 저는 선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이제 리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많이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논점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몇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는 DCG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베리 실버트가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건 분명한데요. 이 DCG 그룹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에 리플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직관적인 어떤 그 이슈를 사실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송에 걸리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라지캡 펀드 중에 인덱스를 구성한 하나의 코인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배제가 되죠. 거기서 이제 네네. 삭제가 됐어요. XRP에 투자한다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리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XRP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플랩스와는 협력 관계가 네, 있다는 협력 관계.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DCG 그룹이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입지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일단 ETF. 비트코인 ETF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쭉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호라이젠, 지캐시, 뭐 기타 등등의 신탁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알트코인이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후행해서 이 ETF 현물에 관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그 작업을 지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DCG 그룹의 자회사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루노라고 있어요. 네, 루노 익스체인지. 근데 루노 익스체인지가 주로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를 위주로 해서 거래소가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루노 인디아가 얼마 전에 인도에 오픈을 합니다.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코인 DCX라고 하는 코인베이스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아시겠지만 인도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낸스도 인도 시장을 되게 좋게 보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와지어 X라는 거래소에 뭐 투자 안 했다, 전혀 지분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와지어 X사에서 하도 열이 받으니까 거기 그 CEO가 자기네 그 블로거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코인 발행에 관해서 전혀 관련 없어. 이 코인에 관련한 지갑 주소를 우리가 공개할게. 이 주인은 바이낸스야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도 시장에 관련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CG 그룹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게, 아까 저희 이제 촬영 전에 얘기 나눴던 코인 중에서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EDXM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로빈후드에서도 가장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른 코인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코인인데,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났는데도 좀 기대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이 두 개의 코인의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인정을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월가의 금융 최고 정상에 모여 있는 그룹이 탄생시킨 EDXM 거래소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왜 넣었을까? 라이트코인은 특히나 민불 기술이 채용된 익명성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서 한국 시장에서 상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XM은 그 코인들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비트메인 창시자인 우지안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파생 상품 거래나 OTC 마켓을 열기 위해서 매트릭스 포트라는 거래소를 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들은 들어 있습니다. 되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EDXM도 인정했고 매트릭스 포트도 인정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DBS 뱅크도 비트코인 캐시는 리스트업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 이 투자자들이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트릭스 포트에 있는 코인들, 매트릭스 포트는 일단 비트메인하고 이제 우지안하고 관련돼 있죠. 매트릭스 포트 창시자가 우지안이고, 우지안이 다시 만들어낸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비트푸프와
비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도 공통되게 겹치는 코인들이 있어요. 여기랑 다시 이제 같이 겹쳐서 보셔야 될 게 EDXM, DBS 뱅크, 이렇게 CME, CBOE는 그냥 치시면은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나오니까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서 크립토하고 이제 같이 엮어서 치시면 거기서 이제 공통 분모가 나와요. 공통 분모가 나온다는 의미는 거대 자산 운용사나 거대 기관이 이미 그렇죠. 눈여겨보고 있다. 눈여겨보고 있고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체인링크다, 폴카닷이다 이러면 그거를 우리는 딱 이래요. 안 올라갔으니까 이거 가치가 없어 라고 판별을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숫자를 보고 그 코인의 가치를 판별하지만 기관이나 어떤 이런 진짜 전문가란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거대 세력들은 그거를 1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체인링크가 리플이랑 파트너십 관계 맺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코인의 진가를 알 수 있었죠. 폴카닷도 그냥 생각하면 가격 떨어졌으니까 연구 개발 안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왜 매트릭스 포트에 그 코인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리고 홍콩의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21쉐어스나 위즈덤트리나 몇몇 개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신청을 해요. 인덱스를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도 공통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중 시선에 어긋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인들도 우리가 봤을 땐 허접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인덱스를 신청했을 때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ETF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청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에서 이제 겹치는 코인들 한 3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렇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코인 투자도 은퇴를 해야 되는 고령의 은퇴자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5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추시고 나머지 40에서 40% 그 이하라든가 하여튼 소규모로 알트코인을 분배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는 좀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비중보다는 알트코인 비중이 높은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좀 진짜 안정권으로 봤을 때는 EDXM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나와 있는 4가지 코인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게임 끝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TF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코인들 하다못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익명성 코인들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앙동 업비트에서는 라이트코인을 상폐했는데 라이트코인을 왜 EDXM은 수용을 했었을까? 지캐시와 호라이젠을 여기서는 상폐를 했는데 왜 코인베이스에는 이런 이치죠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와, 이게 제가 다른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들도 벌써 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통계 조사를 보면 알트코인 투자자의 90%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설문조사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변동성도 큰 이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베이스를 깔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잡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미 인정한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기준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에도 개발이 현재 진행형인지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블록체인사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만약에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면은 파트너십 관계가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파트너십 관계가 현재도 진행형인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웃는 분들은 인내심이 그쵸. 가장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는 게 이 응축의 힘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지는 기간들이 더 길어질수록 사실 그 힘은 더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던 이 많은 파워들이 한 번에 좀 뿜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지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